그러면 이제 2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22번. 여가현상입니다. 요거 팁 보면 끝납니다. 팁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것만 보면 끝이 나요. 그 여가현상에서는 꼭 이렇게 소득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가의 발생, 침입, 천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게 우리 부동산학에서 침입, 천이라는 표현은 지금 보기 전에 여가현상에서도 나오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가도 침입, 경쟁, 천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로 바뀌면 하향여가고요. 저가 쓰던 게 고로 바뀌면 상향여가입니다. 손가락 3개 꺼내서 어떤 주택의 수요가?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저가 증가 하향입니다. 뭐라고요? 저가 증가 하향.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발생해서 결국 저가 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저가 주택 공급은 는다라는 거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하는데, 이 주거분리는 인근 지역에서도 생기고 도시 전체에서도 생깁니다. 경계 쪽에 인접한 저가 주택들은 할증이 되고요. 경계 쪽에 인접한 고가 주택들은 할인이 됩니다.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하향여가만 되는데 계량 비용이 커야 됩니다. 맨날 가치 상승분 크다고 나와요. 저급 주택 지역은 상향여가만 되는데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됩니다. 맨날 계량 비용이 커야 된다라고 나와요. X가 됩니다.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 아니고 소득 문제고요. 시장 실패 아니고 효율적 잠배분의 과정이고요. 철거 아니고 실질 소득의 향상이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는 문제 풀다 보면 손가락 3개 꺼내는 경우가 총 3번 있는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된다. 이때도 한번 나오고, 변동금리에서 이절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그때도 한번 나오고, 지분증권의 종류가 신조리 있거든요. 신조리. 이거 물어볼까 내가? 신조리는 공통점이 뭐죠? 지분이면서 직접인 것. 신조. 간접인 것. 리가 됩니다. 다수는 신하고 리. 소수는 조. 간접은 리. 엉망입니다. 요거는 지분 직접 다수. 요거는 지분 직접 소수. 요거는 지분 간접 다수인데 뒤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문제. 여가현상은 한 문제만 보면 됩니다.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고 여가현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원배분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답은 1번입니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여가현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원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2번. 손가락 3개. 무슨 주택의 수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야 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될 때 하향여가 됩니다. 오케이? 그 결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돼서 하향여가 되고 나면 저가주택 공급은 뭐 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해서 증가해서 뭐 되고 나면 하향여가 되고 나면 결국 저가주택 공급은 뭐 한다? 증가된다.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것은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필터링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무슨 여가 발생하려면? 상향여가 발생하려면 가치상승분이 커야 됩니다. 뭐가요? 가치상승분. 그래서 주택을 계량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오히려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됩니다. 이거 작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크니까? 가치 상승분이 크니까. 오케이? 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드디어 그 유명한 지대론입니다. 자, 지대론은 우리가 지문을 크게 나는 좀 나눠봤거든요. 일단 경제지대와 준지대로 비교를 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최소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요? 전용 수입.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요? 그래서 혹시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을 경제지대로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대는 초과 수입이고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누구다? 전용 수입.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경제지대라는 지대도 있고 준지대라는 지대도 있어요. 파레토는요? 경제지대. 마샬은요? 준지대. 토지는요? 경제지대. 토지 이외 인간은요? 준지대.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것은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 대답하세요. 준지대는 그 영구적이다. X. 준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한다. 준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한다. 요렇게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경제지대와 준지대를 섞어버리는 거지. 우리 부동산학에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준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기계, 재단, 기타를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 기호 단어가 뭐죠? 뭐라고요? 토지 이외 마샬 일시적은요? 준지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 읽어드리면 좋기 참 좋은데 집에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다는, 점심을 못 먹는다는 단점과 한 끼 정도 굶어도 되는데 또 못 먹으면 지랄합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2시 넘어서 수업하고 지랄이야 하면서 예, 그래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 못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전용 수입이 떴어요.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이 뜨면 무슨 수입이다? 수입이다. 경제지대는 이제 총수입과 전용 수입의 차익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초과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답하시죠. 최소한의 수입은 뭐고요? 전용 수입이고 초과 수익이 근데 경제지대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토지. 마샬은 이제 뭘 주장하신 분이죠? 준지대 주장하신 분이죠. 그럼 뒤에 나와야 될 말이 장기 떠야 돼, 단기 떠야 돼. 단기란 말이 떠줘야 됩니다. 맞아요? 준지대. 준지대는 여러분들 토지 이외 맞습니까? 그럼 얘는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5번은 또 볼까요? 이 마샬 맞아요? 일시적 맞아요? 기계기구 맞냐고. 토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계기구예요. 이건 뭐예요? 준지대. 그래서 지금 3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준지대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일단 제가 물으면 대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준지대에서는 일단 학자 누가 떠야 되고요? 마샬 떠야 되고요. 준지대에서는 일단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단기, 영구와 일시 중에서는 토지 이외 일시 떠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계 기구 이런 것 뜨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지대에서 금지 단어 몇 가지를 좀 찾으시면 돼요. 준지대에서는 뭐가 뜨면 안 되냐면 일단 파레토가 뜨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준지대에서는 영구적, 장기적 이거 뜨면 안 되고요. 준지대에서는 토지 뜨면 안 돼요. 토지 이외. 아니면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이런 말이 떠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만 토지 성격을 가지는 그게 바로 토지 이외, 인간, 기계, 기구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예. 이번에는 24번 지대이론입니다. 24번 지대이론은 대신에 이번 과정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풀이 팁에 있는 요 표를 갖다가 다 외워서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부터 갑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지대 발생 원인을 세 글자로, 비옥도 네 글자로, 질적 차이 다시 세 글자로, 생산성입니다. 이거는 법칙 하나 있는데 수학 체감 한계지는 지대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 따라하세요.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지가야 가지야. 차익지대설은 가지입니다. 차익지대는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야 뭐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야 지대 오르고, 가격 떨어지면 지대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네 글자로. 불로소득. 두 글자로는 이익이요. 지대는 무엇에서 무엇을 빼고,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은 이익이요. 불로소득을 보는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참고로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가면 여기 지대를 어떻게 보냐면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여기다 수송비까지 더 빼면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 발생하는 겁니까? 뭐 하면? 요구하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해요? 한계지에서는요, 지대가 존재하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유일합니다. 에? 유일합니다. 한계, 기념으로 기억하세요. 얘는요, 가지야, 지가야. 지대가 먼저 올라.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익지대설 가지만 기억했다가 절대지대설은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가지하고 지가하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차익지대설은 뭐가 뭐를 결정하는 거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고,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뭘로 봐요?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라도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출제 영순입니다. 위치지대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격에서 뭐 빼고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뺐습니다. 맞죠? 이 수송비와 지대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예전부터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어떻게 이해하시죠? 튀, 해, 배. 튀네는 어디에서? 위치지대설에서 수송비, 교통비를 강조했고, 헤이그는요? 마찰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 교통비 강조했고, 배번은요? 최소 비용 이론. 오케이? 참고로 한번 물어볼까? 마찰 비용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죠? 지대와 교통비 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비용을 결정하는 항목이 세 개 있거든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고려해서 각 요인이 최소가 돼야 돼, 비용이 최소가 돼야 돼. 비용. 그래서 일단 수송비가 뜨면 T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은요, 지대 지불 능력이 뭐여야 돼요? 최대, 최고여야 됩니다. 초과인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해야 되고요. 참고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운이 하시면 돼요. 뭐요? 운이. 아니면 교사 하셔도 돼요.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누구와 누구의 합인지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는? 마찰 비용은 지대와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강조하고 넘어갈 건데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 합이다. 이딴 식으로 나왔었어요. 마찰 비용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일 6종 세트가 있거든요. 뭐요? 한번 해보자. 한 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 절대지. 그럼 나머지는 한 계지는 지대가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만 한 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거든요. 정예배비효과도 과소 생산돼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과대 생산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얘만 과대 생산돼요. 부예배비효과만 과대 생산돼요. 총소득을 쓰는 공식은 많지만 처음부터 유효 총소득을 공식에 때려받는 공식은 누구밖에 없다? 채무불이익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유효 총소득을 쓰는 유일한 공식이 채무불이익률입니다. 아시겠죠?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금융상품은 딱 하나 있어요.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기상환 위험부담 누가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론에 조기상환 위험부담 발행자가 한다고 나오잖아. 다 틀려. 씨.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하는 거야?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야. 근데 조기상환 위험부담마저도 발행자가 해주는 MBS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그럼 누구만? MBB만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발행자가 해주고요. 대답 한번 해봐야 되겠다. MPTS 조기상환 위험. 투자자. MPTB. 투자자. CMO. 투자자. 이걸 활용하시면 문제 정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싹 다 누구 한다? 투자자가 한다. 누구 빼고? MBB만 유일하게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발행자가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런 개발 형태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하는 놈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서 개발하는 놈 명의로 사업 진행도 되고 개발하는 놈 명의로 자금 조달도 되고 개발하는 놈 명의로 분양 임대 사업까지 이루어지는 유일한 개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토지신탁. 토지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개발 기간 중 이루어지는 유일한 개발 방식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팁만 보러 가는 이유도 아시겠죠? 팁도 진짜 좋아요. 문제도 진짜 좋고요. 제일 좋은 건 문제와 팁을 매칭시키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건 이제는 팁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팁도 정말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잘 안 풀리면 팁 보시고, 팁 보는 게 좀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으면 문제 푸시고, 그러면 두 개 같이 보시고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자. 리카도의 차익지 대설에서는 공물은 빼도 돼. 오케이? 뭐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맞나 이거? 여기 뭐 잘 모르더라고. 이걸 잘 너무 몰라요. 가격이 지대 결정해요. 가지. 오케이? 나는 식감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와이프가 항상 이제 가지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해요.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좀 못해요. 요리도 별로 못하고 가지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절대로 안 먹는 거지 내가. 가지 요리는 내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감이 별로더라고 나는. 가지. 차익지 대설 가지입니다. 뭐가 뭘 결정한다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맞아요? 리카도의 차익지 대설에 따르면 한계짓은 지대가 발생하지?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계지는 지대가 없는 곳이에요. 뭐 빼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빼고. 리카도의 차익지 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잉여가 아니고 비용이다.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것은 누구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대한 제가 문제를 일부 좀 어렵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비용도 수학 체감은 차익이고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는 건 절대다. 차익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고 절대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한다. 이건 난이도 하. 난이도 중 이상 하려고 그러면 가진지 지간지 물어요. 지대를 잉여로 볼 건지 지대를 비용으로 볼 건지 물어요. 이까지 알면 리카도 차익지 대설과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거 절대지대설입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3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일등지, 이게 한계지거든. 한계지에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한 계지에서 지대 요구되고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유일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25번. 도시공간구조론. 일단 답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옆에다 쓰지만 여러분들은 제일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한 개입니다. 한 개. 오케이? 정답은 미음입니다. 뭐요? 미음. 미음만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을 텐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일 밑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그 동심원 이론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 그럼 동심원 비판하면서 나온 게 뭐고요? 선형 비판하면서 나온 게 가자.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주장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경쟁 천위. 그리고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론에 응용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심지 가까이에 중전 저고통이니까 누가 입지한다? 저소득층 입지합니다. 순서 5개 시작. 중전 저고통.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 전이지대가 점이지대로 나올 겁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교통망, 교통축, 교통노선. 부채꼴 세기 형태. 근데 부채꼴 세기 형태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에요. 고급주택. 오케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뭐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부도심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유사 업종, 동종 업종은 뭐입니까? 집적, 모여, 양립, 집중하고요. 이종, 이해가 상반되는 업종들은 뭡니까? 비양립, 분산, 분리, 흩어져. 그 외에 3번, 4번 지대 발생, 핵이 발생하는 원인이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공간 구조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워낙 좋으니까 혹시 집에서 문제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밑에 가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갈게요, 이제. 자, 가자. 기억. 선형 이론은, 여러분들, 침입 경쟁 천위가 뜨고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 뜨면 누구 이론이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 여기 보니까 교통망이 뜨면 이게 누구 이론이죠? 선형 이론. 그러면 반대로 동심원 이론에서는 교통망이 안 뜨고요. 오케이?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 생태학 침입 경쟁 천위가 안 떠요. 아시겠죠? 요거 바꿔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디귿.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두 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동심원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 구조론의 첫 번째 이론입니다. 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게 일단 틀렸고요. 두 번째는요. 점이지대는 저소득층 지대와 통근자 지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업무 지구 사이에 있습니다. 오케이? 봐요. 중, 전, 저, 고, 통이니까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지대 사이에 있는 거지 통근자 지대와 저소득층 지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근자 지대와 저소득층 지대 사이에는 누가 사냐면 고소득층 주거지대가 살아요. 이해하셨죠? 예. 리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도심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있다. 아닙니다. 동심원 이론은 저고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살아요. 좋아요? 호이트의 이게 맞아요. 선형 이론에서는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도로 인근에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이 정답입니다. 비읍.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자, 천천히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질적인 것들끼리는 많은 게 맞긴 한데 비양립하는 게 맞긴 해요. 앞에 게 들렸어요. 유사활동이 있죠? 얘들은 분산하지 않고 집적합니다. 유사끼리는 집적합니다. 요게 반대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뒤에 건 맞는데 앞에 게 틀린 거예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고 난이도 하나 중으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맞추는데 필요한 게 문제풀이 팁이니까 팁만 열심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6은 제가 안 낼래다가 냈는데, 요게 그 입지개수는 최근에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입지개수가 그 시간 내에 문제 풀 수 없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입지개수는 안 푸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입지개수는 시험에 매년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떴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뜰 건데 그래도 공식이라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따라서 전국에 전특, 지역에 전특, 전국 전특, 지역 전특 하시면 됩니다. 어느 도시에? B도시의 전자산업. B도시 전자산업입니다. 전자. 자, 일단 전국부터 갑니다. 전국 이거지. 전국 전체 얼마? 2,000. 전국 전자 1,000입니다. 1,000입니다. 전국 전체 2,000, 전국 전자 1,000입니다. 오케이? B도시 전체 얼마? 500. B도시 전자 얼마? 250.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행이네요.
어차피 이거 안 풀 거니까. 잘 못하네. 됐어 그러면. 잘 안 됩니까? 하지마 그러면. 입지계수는 풀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그럼 얼마? 250 곱하기 2000 나누기 500 나누기 1000. 이거 1 나옵니다. 1.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기 3번에 팁 3번에 한번 가볼게요. 팁 3번에 가시니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몇 대 개수가 있는데 5대 개수가 있는데 방금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한 다음에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 하는 개수의 이름은 입지개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렇게 이 개수는요. 전문품이거나 교통조건이 양호하면 작고요. 교통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큰데 그것의 이름이 뭐죠? 마찰개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간 마찰개수라 그래요. 오케이? 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분산 표준편차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변이개수. 변이개수는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예요. 뭐라고요?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 포트폴리오 효과 이거 아세요? 이거 무슨 개수? 상관계수. 이거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거는요. 1보다 작은 거예요. 1보다 작은 건 또다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적을 거예요 그래도?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물어봐야 되겠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대출받고 상환에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는 뭐를 써먹지만 저당 상수를 써먹지만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는 뭐를 써먹어요? 감채 기금 계수. 그래서 순서 역순으로 한번 볼게요. 만들기 위해서 불입 감채 기금 계수. 포트폴리오 효과 상관 계수.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 변이 계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마찰 계수. 기반 산업 비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계수 입지 계수. 영어로는 LQ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27번. 유명합니다. 27번. 가기 전에 들어와요. 가기 전에 팁으로 들어와요. 자, 팁 들어왔어요? 크리스탈러 무슨 이론? 여러분들 그 배우지에다가 재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뭐고요? 중심지. 중심지에서 재활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은 배우지.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달 범위는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돼요? 곳까지의 거리 끝나야 됩니다. 도달 범위는 어디 갔어? 범위는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돼? 곳까지의 거리. 오케이? 그럼 가자.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고, 오케이? 소비자가 정상이 넣는 수준까지의 거리는 최소 요구 범위고, 그까지 수요 규모는 뭐라고 부른다? 최소 요구치. 보지 말고 물으면 대답해. 이 범위가 넘어서면 수요가 없어져요.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예요.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은 최소 요구치예요. 판매자가 정상이 넣는 수준까지의 거리는요? 최소 요구 범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중심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요거는 큰 쪽,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하신 분이고요. 문제 풀다가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이렇게 범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랠리는 소매 무슨 법칙? 인력 법칙. 자, 랠리는 소매 인력 법칙. 5번 갑니다. 5번. 넬슨은 소매 입지론. 자, 소매 입지론 주장하신 분은 누구죠? 소매 인력 법칙 주장하신 분은. 그럼 랠리에 따르면 크게는 뭐고요? 거래에는 거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B에 가깝게. 요 경계 분기점을 정확하게 제시한 사람이 컨버스예요. 컨버스는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 이렇게 해서 랠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면서 경계 지점 분기점을 제시한 겁니다. 큰 버스를 경계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느 버스를? 큰 버스를 경계하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허프는 무슨 모형? 확률 모형. 확률은 세 가지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뭐요? 수, 거, 몇.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마찰계수예요. 공간 마찰계수.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마찰계수 값이 작아지고요. 교통조건이 불량하거나 편의품일 때는 마찰계수 값이 커집니다. 우리 부동산학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대 계수가 있는데 기반산업, 입지계수, 허프 확률 모형, 마찰계수, 위험은요?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넬슨은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점포 입지의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원칙. 그래서 5가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입지론은 5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선의 구성이, 제가 자꾸 제 교재 좋다고 해서 미안한데 자꾸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입지론 누구의 무슨 이론이 이게 좀 잘 안 되셨던 분들, 그동안 안 되셨던 분들은요, 팁보만 나와 있다니까. 바로 문제 풀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교재는 많이 보시면 좋다니까. 쌤, 그럼 이걸 갖다가 진짜 3월 달에 내주지, 3월 달에 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이 교재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제 이 교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교재가 좀 좋다고 생각되시는, 교재 구성 괜찮네, 알차네 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이고요. 뭐라는 거야, 이게? 와, 뭐를 이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 공부가 덜 되셔서 그런 거예요. 내 교재가 나쁜 게 아니고,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예요. 공부가 덜 되셔서 이 교재의 효용성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는 요 교재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확률 보입니까? 그리고 수거면 보입니까? 이거 주장하신 분 크리스탈러 맞죠? 이거는 허프입니다. 이거 진짜 허프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요, 크기에는 뭐하고요? 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에? 지금 비례 반비례 바뀐 거예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대요. 누가 크대요? 어디에 가깝게? B에 가깝습니다. 항상 작은 도시 쪽에 가깝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특정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입지, 이걸 소매 입지라고 하거든요. 소매 입지 중하신 분은? 넬슨입니다. 넬슨. 그 다음에 5번. 경계. 뭐를 경계하자? 큰 버스를, 넬슨을 경계하면 안 돼. 큰 버스를 경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학자를 좀 잘 정리합시다. 확률 주장하신 분은 누구? 허프.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아니,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최소 요구치 이런 말이 나올 때 크리스탈러고, 진짜 좀 확률 뜨면 뭐요? 허프. 소매 입지 뜨면 넬슨. 큰 버스, 경계는 컨버스, 뭐 이런 식이 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답은 몇 번이야? 3번입니다. 비례 반비례 한번 가볼까? 도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도시 크기는 뭐하고? 거리 제곱에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좀 찌라해서 미안해요. 약간 열받았었어요. 이번엔 28번. 100%라고 해야죠, 100%. 28번 100%. 28번에서 이제 뭐가 나올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작년에 2번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럼 뭐가 나왔다? 허프. 작년에 허프 확률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프를 안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백선에 쉽긴 실었는데, 이번 시험은 특별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특별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드려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네요. 그죠? C는 인구가 5만이네요. 5만이고. 맞아요? A는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10킬로. B는요? 20킬로 떨어져 있고. A는 인구가 7만. 맞아요? B는요? 42만.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B를 얼마나 갈 거냐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분모 분자할 때 올릴 때 B를 올려야 됩니다.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얼마야? 1. 요거 얼마야? 2. 요거 얼마야? 1. 7, 6에 4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의 제곱은 1분의 1, 2의 제곱은 4분의 6. 근데 올릴 때 4분의 6을 올려야 된다고. 오케이? 이건 얼마? 1. 요거는 1.5. 요거 1.5. 계산기 빨리 꺼내요. 1.5 나누기 2.5. 1.5 나누기 2.5를 딱 때리니까 계산기에 0.6이 뜹니까? 곱하기 5만 때리면 됩니다. 곱하기 5만. 곱하기 5만 때렸어요? 그럼 B로 몇 명 간지 나와요. 60%니까. 5만에 60% 얼마? 3만.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A로 갈 확률 물었을 때는 요거 1을 2.5로 나눠줘서 4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조심하시고. 2번. 2번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또 X 주민의 몇 프로만, 8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마지막에 80% 계산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방문한 확률과 B 방문한 확률과 B의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 그랬죠.
요거는 빨리 풀 테니까 편안하게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허프가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허프가 매년 나온 적도 있긴 합니다. 허프는요. 입직에서는 2번 연속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허프는 매년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낼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허프를 2번 낼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래요. 자, 일단 5로 약분하면 요거 1, 2, 3 됩니다. 오케이? 100으로 약분하면 요거 5, 16, 9가 됩니다. 좋아요? 그럼 1분의 5네 그냥. 그래요? 4분의 16이 되겠네. 그지? 9분의 9가 될 거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4분의 16을 올리셔야 돼요. 되셨어요? 이거 얼마? 5, 요거 4, 요거 1, 요거 4입니다. 그러면 결국 10분의 4란 얘기야. 몇 퍼? 40퍼.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맞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5,000명이 보입니까? 계산기 꺼내서 5,000 곱하기 45만 원 곱하기 5,000 곱하기 45만 원 곱하기 40%를 때려줍니다. 얼마나요? 얼마야? 9억. 9억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다시 곱하기 80% 한 번 더 마지막에 저걸서 꼴 살리셔야 됩니다. 80%를 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으나 1번으로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으나 X지역 주민의 8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단서 때문에 답이 2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요 문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1분 안에 푸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0선 안에 있는 문제들은요. 계산 문제 피나는 노력에서 계산기 다 두드려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0월 26일 날 시험지를 받잖아요. 시험지를 받으면 이 작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가 9시, 시험이 9시 30분에 시작을 한다고. 9시 25분쯤 되면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인쇄 상태 한번 확인해 보나 그래요. 인쇄 상태 확인하러 갈 때 문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풀면, 어떤 교수님들은, 어떤 다른 쌤들은 막 문제를 풀어라 그때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때 문제 잘 못 풀어요. 문제 풀면 감독관에서 막 지랄해요. 안 그래도 아침에 긴장되는데 아침부터 감독관한테 한 소리 듣고 시작하면요. 집중 잘 안 돼요. 문제 풀지 마시는데 뭐는 해보시면 좋냐면 인쇄 상태를 확인하기보다는 계산 문제 몇 개 나왔는지 손으로 한번 세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 몇 개 나왔는지. 부동산 학교로는 계산 문제 세는 거 정도는 그 정도 시간은 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체로 조금 천천히 인쇄 상태를 확인하면 좋은데 막 다 이렇게 인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기면서 이렇게 손으로 세는 거예요. 그 중에서 느낌적으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몇 개, 풀 수 없는 계산 문제 몇 개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아요. 이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어떤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쇄 상태 하나, 둘, 셋, 넷 확인해 보고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와 풀 수 없는 계산 문제를 구분하시는 거 한번 시험지 받자마자 연습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쇄 상태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예요. 응? 그 인쇄기 발명한 사람이 쿠덴베르그인가 그렇거든요. 그 사람보다 100년 앞섰어요. 응? 200년 앞섰어요? 에이. 왜 100년을 알고 있지? 아무튼 1, 200년 앞섰어요. 아시겠죠? 예. 쿠덴베르그의 그것보다 1, 200년 앞선 게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이니까 인쇄기술을 의심하지는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 계산 문제 몇 개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계산 문제 대비 철저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최소 8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3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대답하세요. A 작게 그릴까? 크게 그릴까? 크게? B 작게. 차이는 몇 배? 9배. 맞아요? 어디에 가깝게? B에 가깝게. 전체 그리는 몇 킬로? 24kg. 그러면 9배 루트 끄집어내봐. 3. 앞에 1 플러스 있지? 항상 루트 끄집어내고 1 플러스. 그럼 뭐로 나눈다? 4로. 그러면 24를 4로 나누면 4, 6에 24 맞아요? 그러면 얼마? 18이 됩니다. 이거 갑자기 안 써지네? 오! 미쳤나봐. 오! 잠시만요. 오! 잠깐, 오씨. 왜 이래, 갑자기? 와. 저 화면에 사라졌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거 내가 지금, 잠깐만. 오케이. 저 여기 있어요. 사라졌다고 놀라지 마세요. 잠시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로는 18kg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A로부터 분기점이 B로부터 분기점이 몇 배인가를 물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얼마를? 18은 무엇에? 6에 몇 배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배요? 3배. 그래서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둘 다 구하셔가지고 몇 배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몇 배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아시겠죠? 예. 컨버스는 쉬우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한 장 넘기셔서 공업 입지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자, 공업 입지론은 자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베버의 무슨 이론가? 최소 비용 이론가?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거든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이론이고요. 수송비 임금 집정력 고려해서 뭐가 최소화? 비용이 최소화. 비용이 최소화입니다. 각 요인이 최소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와 뭐는 최소가 맞지만 수송비 임금은 최소가 맞지만 집정력은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을 등자 쓰는 등비용 곡선은 뭐가 등해야 되냐면 수송비 부담액이 등해야 됩니다.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점을 연결한 선을 등비용 곡선. 어쨌든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베버의 이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레시는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극대, 확대, 최대 이렇게 자꾸 많아져야 된대요.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이윤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시장이 확대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로 많이 끝나요. 소가 아니고 대로. 이게 레시의 최대 수요율은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은 원료가 무겁고 중량이 감소되고 국지 원료, 편제 원료 쓰고 여기까지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이고 반대로 제품 중량이 무겁고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고 보편 원료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보면 이렇게 1과 비교하는 게 4개나 있거든요.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 작으면 비기반 산업 혹시 기억납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무슨 지향? 원료 지향. 작으면 시장 지향.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수익성 지수도 1과 비교합니까? 부채 감당률 1과 비교하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성 지수와 부채 감당률은요. 둘 다 1보다 클수록 좋아요. 그럼 잘 보시고 대답합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어떤 짓을 하나요? 투자해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적으로 이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누구는 수익성 지수와 부채 감당률은 둘 다 1보다 무엇할수록 클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부동산학에서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 3분 시작. 튀, 해, 배. 튀는 어디에서? 해익은 어디에서? 배분 어디에서? 그래서 수송비 강조한 것은요. 원지대설 투 비용 이론. 원지대설 투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지대설은 누구의 지대설? T넨의 위치 지대설. 비용 이론은 누구의 무슨 비용 이론? 누구의 무슨 비용 이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고요.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문제는 쉬워요. 문제 가자. 자,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 배번은 운송비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형 또는 시장 지향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 지수를 사용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운송비 강조하신 분 누구라고요? 베버라고요. 베버의 최소 비용에서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3가지입니다. 운송비, 노동비, 지적 이익인데 이 요소들을 고려해서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 이제 너무 많이 했었죠, 이거.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야지. 각 요인이 최소화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배번은 뭐 운송비 강조한 사람 맞고요. 이 4번, 5번에 있는 레시는요. 좀 이렇게 극대, 최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보다 보면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일단 최대 수요 이론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수요가 최대, 이제 자꾸 최대, 극대, 뭐 이런 말이 나온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31번으로, 30번 문제로 갈게요. 시장 실패, 공공재입니다. 자, 일로 들어오세요. 누가 자원 배분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자원 배분 못하는 것은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가, 아니면 정책이 자원 배분 못하는 것은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주어 찾으셔야 됩니다. 시장 실패 원인 몇 개? 4개. 무슨 경쟁? 불안전 경쟁의 독과점 기업. 그 다음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어떤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시켜요? 둘 다 시장을 실패시켜요. 무슨 재? 공공재. 민간재 아닙니다.
공공재. 무슨 승차? 무임승차. 정보가 어떨 때? 비대칭적일 때.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입니다. 정보 대칭 그러면 큰일 나. 들어와요. OX로 대답하세요. 이거 정답부터 공개합니다. 정답은 몇 개? 4개. 누구? 왼쪽 4개. 기역, 디귿, 미음, 시옷. 왼쪽 4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가 누구냐면 공공재예요. 요거 둘 다 시장을 실패시켜요. 뭐는요? 외부 요건은요. 무임승차 대표적인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대칭 아니고 뭔 대칭? 비대칭. 완전 경쟁 아니고 불완전 경쟁. 민간재 아니고 공공재. 재화가 이질적이어야 됩니다. 왜 이질적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시장 실패는 무슨 경쟁에서 발생하니까? 불완전 경쟁에서 발생하니까. 불완전 경쟁은 판매자, 구매자 소수, 판매되는 상품 이질, 들락날락, 곤란, 정보 불완전한 정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4개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로 내려오세요. 공공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공공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무슨 성이 있어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 빠뜨리면 안 돼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이 됩니다.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슨 문제 생겨요? 무임승차. 시장에 맡기면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되고 나머지는 다 과소 생산된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공급을 하는 경우 일반적이다? 정부가.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6B가 있거든요. 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공개, 비공개? 상품, 시장? 요거 3개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개별성. 시장 실패의 원인은 정보 대칭, 비대칭? 비대칭. 대칭 그러면 틀려요. 공공재는 소비를 할 때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B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저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공개되고 상품이 표준적이고 시장이 조직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정보가 대칭적일 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은 공공재의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해야 됩니다. 단어를 갖다가 머릿속에 입력해버리세요. B가 빠지면 B가 들어가야지 되는 단어들. 오케이? 좋아요. 답은 3번. 이번에는 3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1번은 100%라고 보시죠. 100%. 부동산 정책 수단. 일단 여러분들 1번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물었고요. 2번 문제는 직접 개입이 몇 개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일로 들어오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직간이.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직간이가 있는데 이용 규제는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 규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용 규제. 오케이? 간접 개입은 조금만 개입하는 건데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LTV, DTI, DSR. 이거 간접이에요. 행정적인 정보 지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우리 왜 표계공 아세요? 표계공 뭔지 얘기해 봐요.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요? 잠깐만요. 단독주택은요?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표준주택? 미안해요? 예. 그래, 미안할 줄 했지. 공동주택은 표와 개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간접 개입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행정적인 정보 지원으로서 간접 개입입니다. 이걸 제외한 토지은행제도, 비축제도, 공영개발, 수용선매, 개발 재개발, 공공소유, 공공임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규제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상한제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제로 끝났지만 이용 규제가 아니라 직접 개입인 게 있어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요. 제로 끝났지만 직접 개입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 90% 넘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구분하는 건 출제 가능성 90%가 넘습니다. 좋아요? 이 몇 개? 3개. 간 몇 개? 5개. 그 외에는 직접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또 그 외로 공부해야 될 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 공부할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공부할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시작. 공개택, 초토. 빈 개인 택시가 초토화되고 한 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개택, 초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 택, 초, 토.
물어봐야 되겠다. 개발권 양도 제도 보이십니까? 요거는 현재 직간이 중에서는 어디에 속하고 이용 규제에 속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는 시행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직간이 중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그러면 이용 규제로 들어가.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어, 안 실시되고 있어? 그럼 실시되고 있지는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인 학습이 필요한 파트고요.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무슨 개입인데? 지적 개입인데 공공임대가 8개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 물어봐야 되겠다. 최저소득 50년. 영구임대입니다. 저소득 서민 30년. 국민임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행복주택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추가하면 통합입니다. 전세계약 방식은 그냥 전세 아닙니다. 통장, 장기 전세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 분양 전환입니다.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기준주택 매입. 기준주택을 임차해 와서 전대하는 것은 기존주택 전세입니다. 오케이? 또 물어봐야 되겠다. 임대료 규제는 무슨 개입이고? 직접 개입이고 공급이 증가돼요, 감소돼요? 감소돼요. 엔간한 정책들은 공급이 감소돼요. 근데 임대료 보조는 무슨 개입이고? 간접 개입이고 공급이.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하고는요. 여기서 공부 끝내시는 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가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공급이 증가돼, 공급이 감소돼. 이거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이것만 나와요. 맨날 그것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갑니다. 화낸 거 아니에요. 강조한 거예요. 임대료 규제는 무슨 개입이며? 직접 개입이며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이고, 임대료 보조는 무슨 개입이고? 간접 개입이고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올라가서 문제 풉니다. 가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건 O 하겠습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건 X하고, 그 다음에 O를 답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야. 자, 실거래가 신고, 분양가 상한제, 개별가 양도제, 종합부동산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종합토지세는 미시행. 오케이? 종토세 없어. 종부세 있어. 종토세 없다고. 종부세는 있다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부동산 실명제, 토지 적성평가.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중? 8개 중 X 3개, O 5개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를 답으로? O를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맞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굳이 말해보자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응 정도가 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2번 갑니다. 여러분들 뭐 찾으래요?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은요, 일단 2를 골라내는 게 좋아요. 뭐? 2가 뭐지?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요 2가지 골라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없네, 그지? 그러고 나면 진짜 쉬워요. 이제는 이용규제 골라내고 나면 뭐만 붙이면 되니까 직간싸움 붙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위에 거도 우리나라의 실시, 미실시 제목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 코드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관할 준비하세요. 아시겠어요? 임대료 보조. 방금 한 분 엄청 빨랐는데 틀렸어요. 제일 빨랐는데 저 사람 틀렸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임대료 보조 간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무조건 간입니다. 임대료 상한제, 요거 제로 끝났지만 직인 거예요. 이거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 비율 아닙니다. 공공임대 몇 개 있어요? 이거 8개 있어요. 부담금 무조건 간입니다. 토지 선매제도 직.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2개는 2, 그리고 왼쪽은 뭐 간, 오른쪽은 뭐 직. 그래서 틀리기 힘들게 했어요. 문제 잘못 읽고 간접으로 읽었어. 그래도 4개. 문제 잘 읽고 직접 그래도 4개. 이 틀리기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잠깐 우리 문제풀이 팁을 좀 갖다 볼까요? 문제풀이 팁. 이런 문제 시험 직전에 이런 거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아서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시간적 순서예요. 요게 31번 문제 팁이에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몇 년도? 83년도. 90년대는요. 90년, 95년, 98년 나눌 거예요. 90년에 무슨 부담금? 95년도에 부동산 실명제, 98년 IMF 직후에 자산 유동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과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가장 최근입니다. 몇 년도? 2006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돌아가신 대통령들의 업적들이에요. 요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오케이? 그 다음 대통령 죽으면 이제 한 개씩 더 추가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2006년도까지 실시된 정책 정도만 공부하셔야 되지, 막 2022년도에 뭐가 실시되고 이런 것까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올해 합격해야 돼. 그 다음, 법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특히 중요한 거.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조합 이런 것들은 무슨 법? 주택법입니다.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제, 선매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특히 선매하고 여기 거래 허가 이건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담금 2개 있는데 제목이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개발 부담금은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요. 재건축 부담금은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검인계약서 제도 이렇게 하면서 뭐가 심해 잘 나오는지 아세요? 등기법 이렇게 잘 나와요. 등기법 아니고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이고, 토지은행 제도를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하거든요. 제목에 비축이 있어야 돼요. 뭐요? 비축.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아까 표계표 개공했었죠? 그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실명제. 실명제도 등기법 하면 안 돼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다 등기법 아니에요? 검인계약서 제도는 등기법 아니고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는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시간적 순서하고 근거 법률까지 이렇게 다 맞추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쌤, 나는 근거 법률까지는 좀 그래. 요거는 안 할래.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시간적 순서, 네, 시간적 순서 내가 지금 뭐 학창시절에도 나 역사는 등급이 안 좋았어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 그러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반복하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외부 효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 팁부터 한번 가볼까요?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3자 타인입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마지막으로 묻겠다. 시장기구를 통화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의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죠. 종류는 정예 외부 효과, 외부 경제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정예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 크고요. 편익은 사회적 편익, 생산은 과소 생산, 규제는 완화, 현상은 핀피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급은 안 하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서 4번까지만. 이번엔 부의 외부 효과.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생산, 과대, 규제는 강화, 현상은 님비.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 과대 생산되는 건 뭐가 유일하죠?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재 무슨 생산이었죠? 과소. 정예 외부 효과 과소. 다 과소 생산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만 유일하게 과대 생산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자. 1번.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 거래 당사자이냐? 말을 끝까지 하거라.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제3자입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시장 메커니즘을 통화했느냐? 두 개가 틀렸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고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습니다. 외부 효과는. 오케이? 2번.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너무 좋았거든요. 의도되지 않은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외부 경제 아닙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외부 경제입니다.
3번. 부의 외부 효과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경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 규제 완화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4번.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정의 외부 효과는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무슨 비용이? 사적 비용이. 오케이? 부의 외부 효과는 끝에 무슨 생산? 과대. 여러분들 부의 외부 효과 과대 생산 맞습니까? 왜 맞는지 아세요? 유일하거든요. 과대 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과대 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과대 생산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부의 외부 효과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33번까지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33번 풀기 전에 팁 좀 받아봅시다. 팁. 자, 혹시 지역지구제가 뭡니까? 그러면 지역지구제는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어울리는 이용으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효율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직관이 중에서 이용규제입니다.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직관이 중에 무슨 규제? 이용규제. 좋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는 용도지역만 보면 됩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경제적 효율적 이용. 뭐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 중복 안 되는 건 용도지역인가요? 용도지구인가요? 지역이 중복 안 돼요? 지구는 중복? 지구는 중복돼요. 지역이 중복 안 됩니다. 용도지역. 도간농자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도간농자예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용도지역은 도간농자고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고요. 주상공록 중에서 전일준할 수 있는 것은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누구밖에 없다? 준주거와 준공업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양호하면 뭐라 그랬죠, 제가? 전용이라 그랬죠? 편리하면요? 일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 전, 편, 일. 양전, 편, 일. 자, 저보고 대답하세요. 양호 단독. 일종 전용. 방금 이 표정, 1월 달에나 지어를 법한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 양호하고 단독주택 중심이면 일종 전용이에요. 양호하고 공동주택 중심이면 이종 전용이고요. 편리한데 저층주택 중심이면 일종 일반. 편리한데 중층이면 이종 일반. 편리하고 중고층이면 삼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준주거. 주거지역 해봐야 꼴랑 6개밖에 없어요. 일종 전용, 이종 전용, 일종 일반, 이종 일반, 삼종 일반, 준주거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못 하시는 분들, 정신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야. 아파요. 정신이. 요거나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준으로 출발되는 게 5개 있다 그랬는데, 기계재단 기타 광의에 포함되는 거, 기호단호, 마샬, 용도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게 뭐고요? 기본계획이고요. 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문제 한번 풀게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뭐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 지역을 실시하고 있다. 어때요? 맞아요? 답은 1번. 준주거, 준공업, 준농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다. X. 뭐만? 준주거하고 준공업, 준농림은 없어요. 없어요? 3번. 편리하대요? 그리고 저층이래요? 그럼 뭐예요? 일종 일반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편일. 편리할 때는 일반입니다. 아시겠어요? 편일.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뭘래요? 지구. 지구는 중첩할 수가 있어요? 예. 도시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주상공. 발음 정확하게. 아니, 안 들렸어. 나 방금 안 들렸어. 도시 지역은 주상공록이에요. 녹지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있었던 것 같은데, 농림지역은요,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도간농자 할 때 농림지역, 지금 농림지역이 나오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용도지역. 도간농자. 쳐다보면 어쩌자고. 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용도지역, 도간농자, 도시지역.
발음 좀 정확하게 주상농농 이렇게 하지 말고 주상농농 동안농자 이렇게 하지 말고 발음을 또박또박 따박따박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도지역 도간농자 도시지역 주상공녹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34번 갑니다.